보십시다. 적용하기 9번입니다. 풀어보셔서 아시죠? 숨이 턱턱 막히지? 숨이 턱턱 막히죠? 아, 씨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국어는 내 길이 아닌가? 아, 선생님 죄송하게 됐지만은 탈주하겠습니다. 씨발, 아주 그냥 대바라지 먹은 아주 그냥 개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냥,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올해 수능이 이렇게 안 나와요. 9월 모평을 봐봐야 알겠다마는 수능 때는 그냥 법지문 아니면 사회문화 관련된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냥 구모를 봐봐야 알 것 같긴 하는데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인문도 뭐 높은 가능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자 관련된 이나 기 이런 것도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뭐 법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관련 지문 이런 지문 하나 나올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 첨단 기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나올 겁니다. 문학은 뭐 제가 알아서 찍어가지고 찍기 특강 한번 해가지고 할라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해야 될 게 요거예요. 정부의 정책 수단과 오버슈팅 관련된 지문입니다. 사실 이 지문이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손에 꼽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우리 했던 그 가능세계 있죠. 가능세계, 그 다음에 에이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버슈팅, 그 다음에 뭐 클라이벨 기초대사량,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어.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지문에 실려 있는 그 이제 뉴턴 나오고 웅명우 방이지 나오고 구의 껍질, 구껍질 나와서 질점 막 하고 막 아주 그냥 지랄 연병 탭댄스를 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지문들이랑 이제 함께 이제 어깨를 견주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요 지문을 오늘 이제 PPT 이제 싹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요 지문에 관련해가지고 2017년 11월 24일입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수험생들 멘붕 빠뜨린 오버슈팅, 한국은행 직원도 6문제 중 2개 틀렸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당시 그 엄청나게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어.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니? 이게 이제 2017년, 여러분들 이제 요 지문 2018학년도 수능 지문이거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평가원장이 이제 계셨는데, 지금 이제 오승걸 평가원장이잖아요. 이때 이제 성기석 평가원장님이셨어요. 2018년에 이렇게 내고서 당시에 이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올려요. 혼돈이 스미마생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사과를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좀 말이 많았고, 아니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푸냐. 당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도 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서울대, 성균관대, 뭐 연대, 고대 막 이러신 분들이고, 스페일하면 어디 가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정도의 그런 분들이 문제를 풀고서, 야, 이거 우리도 못 풀리는데 이걸 도대체 학생들이 어떻게 푸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거시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2019학년도 시험이에요. 성기석 평가원장님이 똑같이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우리 맨 뒤에 있는 질점 31번 국껍질 문제, 그걸 출제하시고 사퇴를 해버리십니다. 아디다스 하면서 이제 물러가 버리셔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해 수능,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직전까지 아니고 좀 텀이 있었지만은, 되게 이제 평가원이 문제를 괴랄하게 내기 시작했던, 문제를 진짜 엿같이 내던 이제 시기였거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문이 하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리트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리트의 시대가 다가왔다 하면서 이제 로스쿨 시험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트, 피트, 디트 막 해가지고 이제 언어 추론 능력에 관련된 학생들의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오버슈팅 지문을 다루지 않는 선생님은 없거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리트를 해야 된다. 이제 기출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오르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좀 뭐 네이버에 이제 뭐 댓글창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커뮤니티, 뭐 DC를 비롯한 DC 수능 갤러리, 뭐 어디 뭐 저기 포만한 그 다음에 뭐 많아요, 그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 가면은 전부 다 뭐라 했냐면은 이제 기출을 이제 벌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기출론 대비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2,500자 가까이 되는 지문들을 읽기 위해서는 리트 시험은 필수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 기출을 안 다루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기출을 안 다루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요 오버슈팅 지문에 대해서 어렵다라고는 물론 얘기를 하지만, 풀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을 겪어서 평가원이 이제 몸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좀 몸 좀 사리자. 사리자. 해서 이제 20학년도, 21학년도를 지나고 22학년도 수능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우리 전에도 했던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두둥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또 난리가 납니다. 비상 하면서 이제 막 하고, 그래 5만 이제 커뮤니티에서 인간 강사들의 화형식이 진행됐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지. 네 말 듣고 수업 들었더니 개새끼야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실제로 이때 이제 19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84점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1등급 컷이 84점. 그러니까 못 풀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16점을 날렸다는 얘기는 대략 두 지문을 풀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당시에는 이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 안 나지만은 19학년도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등급, 그러니까 만점자 100점이 당시에 11명인가 12명인가 나왔거든? 두 자리 수밖에 안 됐어. 만점 표점자가 154점이었어요. 154점. 안 와닿죠? 지금 요새 1등급이 아니래. 1등급이래. 100점, 그러니까 국어 100점에 표준 점수가 128점 정도로 형성이 돼. 128점. 19학년도 수능에 154점이었다고, 얘들아. 니들이 표준 점수에 관심 있어야 말이지. 등급만 신경 쓰니까 뭐. 아무튼 좆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시게 될 지문이 오늘 만나시게 되는 요 오버슈팅, 요 지문입니다. 아마 문제 푸시면, 지문 읽어 나가시면서 졸리실 수 있어요. 졸리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조사버릴 거예요. 뚝배기를 반달죽 해버리는 수가 있어. 빡집중하고 따라오시길 바래요. 가보자. 정부는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합니다. 잘 봐. 이게 뭘까? 요거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우리 이거 베이스캠프 때 했어. 법 관련 질문하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행정 규제 지문 기억나? 그 지문할 때 제가 얘기했었던 거 있는데 두 글자로. 기억 안 난다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예요. 요 단어 기억나니? 행정이라는 말 기억나? 행정.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뭐라 불러?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정 절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어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뽑아오는 것도 뭐라 그래? 행정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전부 다 행정에 관련된 얘기야. 정책 수단은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4대씩 쳐맞는 거야. 이래. 번호 매긴 순서대로 쳐맞는다. 강제적으로 하는 성질, 직접 하는 성질, 자동으로 하는 성질, 그 다음에 가시는 뭐예요, 이거?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질이다, 이 얘기지. 근데 저는 솔직히 요 자동성이란 말 듣고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자동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로또 번호 자동으로 하실래요? 수동으로 하실래요? 자동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네, 맞아, 가보죠. 그것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습니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뭐하는? 제한하는 정도래. 제한하는 정도. 어떻게 제한하는지 보자.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대요. 예시네? 근데 예시를 길게 부연 설명해 놓진 않았지. 근데 요런 어떤 구조 기억나니 혹시? 해겔의 변증법 했을 때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 조사버리게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 기억이 안 난다면 직접 확인시켜 주지. 적용하기 2번이야. 적용하기 2번에 어디니? 거기 뭐 사유는, 표상은, 직관은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니은에 예술, 종교, 철학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된 개념 거기선 이제 정의된 개념을 생략해버리고 예시를 통해서만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선 어때? 정의된 개념을 주긴 하는데 예시가 쓰여져 있는 게 되게 어때요? 지금 약하다는 거 느껴지니? 그럼 너네가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어? 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추론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봐봐. 야, 유해식품 판매 규제가 강제성이 높은 이유는 뭔데? 유해식품을 판매를 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어. 물건들? 식품들이 있어.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뭐 병이 생긴다든지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판매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뭐하다?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돼? 그럼 얘기해봐. 강제성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일반적인 어떤 개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곧 뭐한다? 제한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맞아?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데? 원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어. 제가 그때도 그래서 행정규제 지문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코로나를 예시로 들면서 아마 내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을 잠깐 멈춰야 되고 확산의 어떤 진행 과정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영업정지, 3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는 식으로 행정규제를 가했다라고 했었지. 이유가 뭐야?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국가 내의 어떤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얘도 뭐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 제한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겠지. 맞아? 직접성은요, 정부가 공공활동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대. 그럼 이 말은 뭐야? 말 그대로네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높으면 직접성은 뭐하고? 높고요. 만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안 해. 그럼 뭐해? 직접성이 뭐하다고 얘기하실래요?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봐봐.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여기 뭐라 나와? 민간에 위탁하면은 직접성이 뭐하다? 낮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예시로 들어보면 돼.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게 전부 다 뭐야? 공공사업이다 라고 얘기하지. 맞아?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뭐라 해? 공공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이걸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민간 위탁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 정부가 직접 뚜따뚜따 하나? 그러지 않죠. 어디에 위탁해요? 건설 자체는 어디에 위탁해?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하는 거를 누가 해? 정부가 하는 거지. 맞아? 너네 신분당선은 아니? 신분당선? 신분당선 알아? 몰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지하철이 다 서울 메트로에서 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1, 2, 3, 4호선 운영 주체가 다르고 5, 6, 7, 8호선 운영 주체가 다르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민간 자본으로 굴러가는 노선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신분당선이야. 강남이랑 이제 양재 쪽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그 어디냐 판교 쪽 판교에서 이제 약간 그 개발자 형님들 뚜따 하는 약간 그런 곳에서 이제 주로 굴러가는 지하철인데 거기에 진짜 간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노선이 이렇게 있어. 한 8, 9개 있어요. 두 정거장이 기본 요금이고 세 정거장 가면 2,400원, 네 정거장 가면은 3,000 얼마 막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래. 저기 일반적인 노선에 4호선이나 뭐 1호선에선 상상도 못하지. 야, 저 끝까지 가는데도 2,00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많아봐야 진짜 2,700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잘 봐. 정부가 그러면은 정책을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해버린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그 정도로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그닥 크지 않았을 때 어디에 위탁하겠니? 민간에 위탁하겠구나 정도는 감각이 오시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자동성이란 얘기가 나는 되게 궁금했었어. 왜? 내가 아는 자동은 자동, 반자동, 수동밖에 없거든. 봐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뭐라 나와 있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견적이 나오세요?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는 별도의 팀을 더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직후터를 막 이제 공급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직후터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킥보드 뭐라 해야 되냐? 전동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사업부를 만들고 그 사업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부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안 써. 그런 걸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원래 있는 조직이 그걸 떠맡는다 이런 얘기야. 조소기업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조소기업에서. 야, 조소기업은 그딴 거 어딨어. 그냥 하는 거야. 디자인팀이 뭐 또 하고, 저기 무슨 뭐 영업 1팀이 뭐 또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원래. 분명히 나는 와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보고 자네 디자인을 해본 적이 있나? 하고서 PPT 좀 만들 줄 아나? 하고서 뚜따뚜따 하다 보니까 내가 포토샵도 만들고 있고 포토샵으로 뭐 또 만들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지. 여기 봐.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 축자금 이까지는 뭐 필요 없겠긴 하지만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금액. 그것의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대요. 무슨 얘기야?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려면 원래대로 하면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환경과가 그거를 그대로 갖고 간다 요 얘기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자동성이 높으면은 장점은 뭐겠어? 장점은 뭘까? 장점은 생각해보세요. 불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업무를 뭐 할 수 있겠어? 시행할 수 있겠지. 근데 단점은 뭐겠어? 이 팀이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업무가 스택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효율성이 당연히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가시성은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래. 재원이라는 얘기는 요 무슨 얘기겠어? 재산의 어떤 원천. 일반적으로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잘 봐. 원래는 내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자원들과 재원들이 필요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돈이죠, 돈.
돈과 인력들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눈에 띄게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규제한다는 얘기는 누가 규제를 하겠어? 정부가 규제하겠죠? 맞아.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 말은 뭐야? 별도로 뭔가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이렇게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어. 선생님, 정책을 시행하든 아니면 규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거나 돈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예산 지출 수반이 안 돼요? 얘기해 볼까? 야, 봐봐. 야, 이제부터 뭐라 해볼까?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디 이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안 피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이제 존나 잡는 거야. 그럼 규제를 졸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빡세게 하는 거지. 맞아? 걸리면 바로 뭐 해버리면 돼? 벌금 걷어가면 되죠. 과태료 걷어가면 되지. 그런 것들은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시성이 낮다 이런 얘기지. 사실 이제 요 가시성이라는 얘기도 어디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냐 요 차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뭐하다? 낮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돈을 안 쓰면 무조건 뭐하다는 거예요? 낮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가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도 안 된다? 뛰어내려. 알았지? 요 단락도 만약에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뛰어내리라고. 지금 9월 모의평까지 2주? 좀 남았는데, 뛰어내리려면 그럼 너무 심한가? 그럼 뭐해, 이제? 반성하란 말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반성도 다 했고, 이제, 혀 깨물고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현상, 환율 보자마자 바로 경기 일으키지, 니네 또. 환율 보자마자 경기 일으키죠? 말랑말랑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환율이 나와서 내 뒤통수를 치네? 빌어먹을. 야. 일단 환율. 야. 교수님께서 친히 설명도 해주셨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에 뭐라 나와 있어요?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이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잘 봐. 헤이. 얘기 좀 해보자. 우리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국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국의 통화가 있습니다.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통화들이 전부 다 단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화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달러화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1대1로 교환할 수는 없어요. 왜? 요 두 사이 간에 요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는 서로 가치가 어때? 같니 다르니? 다르죠? 가치가 상이하다 요 얘기야. 그러면은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요 가치에 따라서 서로 달리 가치를 부여해야지.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사과 1개, 사과 3개와 배 1개라고 했을 때 배와 사과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환하기 위해서는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교환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가중치를 달리 설정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런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였지. 맞아? 근데 우리 이제 요 얘기하면서 뒤에 마저 봐볼게.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됩니다. 라고 나와 있지.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 모르면 이제 골 때린다잉.
수렴, 발산 이런 것들은 아시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니들이 아무리 수학을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 거야.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뭐 되어?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봐. 제가 이거 괴리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괴리의 뜻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있니? 동떨어지다. 동떨어지다. 두 번째는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너네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괴리라는 단어를 바꿔 쓰는 걸로 적절한 것 할 때 뭐 나와? 마지막 문제 봐보세요. 마지막 문제 봐. 빨리 봐. 빨리 봐. 시간 없어. 존나 느적느적 움직이네. 씨. 뭐라 나와 있니? 1번에. 동떨어지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요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요. 환율은 이와 동떨어져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요. 뭐와 동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뭔데요? 너네 영어 할 때도 it, this, that 이런 것들은 지시대명사는 무조건 어디를 보라 그래? 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엎드릴 수 있도록 해. 한포로 교실 다 박살내버리기 전에. 어디를 보라 그래? 문장에 어디를 보라 그래요? 주어 같은... 엎드려. 빨리 엎드려. 어디를 보라 그래요? 문장에 바로 어디를 보라 그래? 앞을 보라 하잖아. 앞을 보라 하잖아요. 그럼 뭐와 괴리된다고 얘기하실래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과 뭐 된다? 괴리된다라고 읽어주셔야지. 이해되니?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과 이것과 뭐 된다? 괴리된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건 기본이야 얘들아. 기본. 숨 쉬듯이 해야 돼. 숨 쉬듯이.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준 이유는 뭐다? 실제 현장에서 이질하면은 해도 돼. 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 근데 줄긋다가 시간 다 갈걸? 어느 순간에 스파게티가 되어버린 자신의 시험지를 보면서 문제를 봤더니 시험지에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막 또 다시 읽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너네가 머릿속에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너네 어렸을 때는 58에 하면은 뭐 이런 거 해볼까? 16 더하기 49 뭐 이런 거 했다고 해볼게.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지금은? 나 딱 보자마자 못 떠올라요. 얘들아! 안 돼! 야! 우리 초등학교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였어? 야! 그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나 이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야, 그냥 보자마자 65잖아요. 그냥 65잖아.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래? 9 더하기 6은 올려서 65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배웠거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안 배운 사람 있으면은 나와봐. 없잖아. 이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또 씨발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자 9에다가 6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5개요 막 이렇게 했잖아.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65라고. 근데 니네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 이걸 암산으로 했다고 쳐봐. 안 돼요. 안 된다고.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맞아? 얘도 똑같아. 하도 많이 해서 그냥 굳어져야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이와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 잘 봐. 저는 요걸 딱 보자마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딱 이런 문제 하나 딱 보면 이거
전에 했던 거다 하면서 바로 그 레퍼런스를 찾아본단 말이지. 고등국어 베이스캠프 적용하기 8번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제이커브 현상.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그래서 그 세 문제 나왔는데 그 보기 문제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X축 Y축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더 파이냐 아니면 움푹해지냐 완만해지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내가 봐봐.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대. 엄마 깜짝이야. 경상수지 이거 뭐였어? 너네가 이젠 경상수지 그냥 나와야 되는데 수출 빼기 수입 맞아? 그래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뭐라 부르고? 흑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으면 적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이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거 봐 뭐라 나와 있어?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러는 건데? 잘 봐. 제가 이것도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원래 1달러에 1,000원짜리 1달러에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올랐더니 똑같이 얘도 1달러야. 맞아?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서 원래는 올랐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가격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갈아 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실제로 이걸 갈아 껴 안 갈아 껴? 갈아 끼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돼? 원래대로라면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덜 사야 정상이잖아. 맞아? 덜 사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는 건데 잘 봐. 너네가 그럼 여기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실래? 환율이 올랐으면 수입 상품의 가격도 뭐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한다는 얘기야? 오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지. 맞아? 환율이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반영이 됐다야 안 됐다야? 이 환율의 상승이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환율이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 그럼 이 말도 뭐예요? 환율이 괴리되었다란 얘기는 원래대로 하면은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어떨 수도 있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을 한다 하지 못한다.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 얘들아 머리 써. 머리 안 쓰면 죽여버릴 거야.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환율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만일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의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잘 봐. 헤이. 이렇게 됐을 때 너네가 이거를 설마 또 이질하진 않았겠지? 좆도 의미 없다는 건 아시죠? 설마 이렇게 하신 분? 자, 양심상 없죠? 그래, 죽여버리려고 했어. 크게 나타날 경우 이 부분을 너네가 이 문장을 그냥 읽고 위험에 처하나 보군. 오케이, 오버슈팅 이제 좆대. 자, 들어가자. 난 왜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을까? 얘들아? 이걸 대답하지 못한다?
혓바닥을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야, 우리 경제에서 정의하는 세 개의 원칙 있었어. 1원칙이 뭐였니?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다. 1원칙이 뭐였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다 했죠. 또 이윤을 뭐하고? 극대화한다. 세 번째, 손해보는 것을 견뎌하지 못한다. 기억나세요? 그 3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 경제 주체는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할 때마다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도 요것 때문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그럼 다시 와봐.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대. 왜 이게 과도한 건데? 이게 왜 과도한 건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생각해봐. 이유가 뭐야? 원래대로 하면은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도 똑같이 같이 움직여줘야 해. 그게 우리의 예상이야. 그렇게 해야 무엇을 갖게 되는 거겠어?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이해돼? 안정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근데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리고 예상보다 더 어떻게 돼버려? 크게 나타나 버렸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발생할 거니까? 괴리가 발생할 거니까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정책이 굴러가지 않겠네. 맞니? 그래서 당연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무엇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래서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지나치게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오버슈팅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기해봐. 오버슈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실래요? 경제 주체들이 느꼈을 때 체감하는, 단기적으로 체감하는 뭐라고 얘기하실래? 불안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경제 변수, 환율이나 주가들이 지나칠 정도로 상승하고 지나칠 정도로 하락해버린다고. 그럼 얘기해봐. 그럼 단기적으로 지나친 상승과 지나친 하락이 불안함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걸 우리는 오버슈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언더스탠드? 이해되세요? 잘 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살짝 머리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이 경제의 3원칙이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아마 이 질문 뚫어나가기 졸라 힘들었을 거야. 졸라 힘들었을 거라고. 맞아, 봐볼게.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뭐라 나와 있어요?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된다라고 나와 있지. 견적이 나와?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지. 물가 경직성. 물가가 경직되어 있는 성질이야. 그게 뭔데? 여기 나와 있죠.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가 어려운 정도래.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 물가 경직성의 의미를 확인해봐. 경직되다가 무슨 얘긴데? 경직되다. 분위기가 경직되다 하면 무슨 의미예요? 유연하지 못하고, 맞아? 유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경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야, 없다야?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지. 맞아? 유연한 대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심리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유연한 대처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뭐라 부르고? 물가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Understand? 어허. 아니 지금 내가 1학년들도 우리 아까 전에 보던 그 제이콥 현상 있죠? 그거 하고 이제 막 했거든. 1학년이랑 니네랑 표정이 똑같아요. 집단 램 수면 상태야. 집단 램 수면 상태예요. 나도 힘들어 얘들아. 씨발 기운 좀 내줘. 응? 저 서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서서 듣든 뭐 알아서 하세요. 씨. 서서 듣는다고 내가 뭐 씨. 죽방에 가기 위해서 뭐 하겠어. 씨. 새끼가 서서 들어 이랬으면 씨. 죽방 날리겠니 내가?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화 단기의 환율 어떻게 조는지 알아보자.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닥쳐 이 새끼야. 물가 경직성 아까 얘기했지. 유연하게 뭐 할 수 없다.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무엇의 오버슈팅? 뭐의 오버슈팅? 환율의 오버슈팅이었지. 왜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지금 좁혀놓은 거겠어? 아까 뭐도 나왔니? 주가도 역시 들어갔었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에 대한 내용이니까. 글의 핵심적인 메인 테마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환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축소를 시켜놓은 거지. 통화를, 유통되는 화폐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경제 충격이라면은 이코노믹 쇼크인데 이게 왜 이코노믹 쇼크인데 왜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충격에서 콱쾅 이건 아닌 건 알죠? 외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외부 충격이야. 이해되니? 충격이야. 충격이야. 그럼 경제 충격은 뭐라 얘기할래? 경제에 가해지는 정확히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을 전부 다 뭐라 얘기하시면 돼? 경제 충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됐니?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 봐. 왜 조정 과정을 거칠까? Why?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씨발 야 나와 있잖아.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어요. 야 너네도 갑자기 내가 갑자기 길 가다가 따마리 갈겼어. 그러면은 하면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니? 다 뭐예요? 조정 과정이에요. 이해되세요?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경직적이지만 나와 있네요. 경직적이지만 그럼 이 말은 뭐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지. 맞아. 왜? 계약을 장기적으로 맺은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요금을 규제하는 것도 있어. 잘 봐. 현장에서 아니야. 이건 정도 해봐야 돼. 야, 장기 계약이랑 공공요금 규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거랑? 이거랑 도대체 물가랑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봐봐. 에이, 머리 써야 돼. 이 질문 머리 안 쓰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언니, 일어나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곧 있으면 현식아 로그아웃 중일 거야. 지금. 씨발. 오늘 수업 땡칠까 그냥? 짜증난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현타 오는데? 나도 좀, 문학이나 이런 것들 좀 썰도 좀 풀고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경제 질문에 어떻게 썰을 풀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문학은,
하다 보면은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거든? 경제 질문에서 내가 뭘 해? 야, 내가 한국은행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해봤어. 뭘 했어? 뭐 내 친구들이 지금 뭐 고위 관리직이어가지고 무슨 뭐 은행에서 한따까리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어이 전주임 오늘 뭐 회식이나 한번 하지 막 이러고, 어이 전주임 오늘 등산이나 한번 가지 막 이러고, 가뜩이나 무릎도 안 좋은 애한테 십자인대 다 끊어져가지고 군대도 면제받은 애한테 축구나 한판 뛰지 막 이러고 있는 판국에 뭔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튼 단기에는 장기 계약이랑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래. 왜 장기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걸까? 왜 이것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안 되는 걸까? 봐봐. 물가가 원래는 이 상태로 내가 계약을 체결했어.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뛰었어. 이건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물가가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은 장기 계약을 맺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이 물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지. 근데 계약이라는 게 뭐야? 법적으로 구속된 거죠. 맞아? 그러면은 이 물가가 반영된 거에 따라서 계약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히는 바꾸기가 매우 어때? 어렵죠. 매우 어렵지. 이해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애지간하면은 장기 계약을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특히 프로게이머들. 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장기 계약보단 단기 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 이유가 뭐야? 만약에 이 새끼가 이 새끼 존나 잘하네? 4년 계약 딱 박아놨어. 근데 들어왔더니 먹튀야. 오자마자 부상당해.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 34경기 중에 27경기를 결장한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막 하고 했어. 자 이제 다시 복귀해볼까 하고서 프리시즌 딱 뛰었는데 갑자기 또 십자인대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둬. 4년 동안에 무슨 뭐 몇백억씩 계약해놓은 애가 4년 내내 들어 넣어가지고 연봉만 쪽쪽 빨아먹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구단주 입장에서.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물가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장기 계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반영이 안 된다고. 반영할 수가 없다고. 또 공공요금 규제는 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개올랐죠. 개올랐지. 근데 전기요금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물론 이제 지하철 요금은 쫌쫌 따리로 조금씩 오르긴 하다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학생 요금이 72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 몇십 원이죠. 10년 만에 300원이 올랐다고. 근데 이것도 되게 낮은 폭으로 오른 거예요. 생각을 해봐. 최저임금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4,950원이었나? 지금의 2분의 1이었다. 타노스 당했다고. 시급을 타노스 당했다고요. 시급이 2배 오른 만큼 당연히 그럼 지하철 요금도 어떻게 되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는 2배가 되는 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근데 반영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조금씩 오른 거야. 조금씩. 근데 사실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접하니까 너무 많이 접하니까 확 와닿는 거지. 그래서 나중 가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야? 물가 오른다고 해서 공공요금도 같이 올라버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지. 반면에 잘 봐. 그럼 물가는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환율은 어떻게 된대요? 단기에서도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다. 난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넘어갈 거야. 왜? 특이하거든. 이해되세요? 특이하다고. 개특이하다고. 개특이.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뭘 유발해?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이 얘기지. 됐니? 근데 잘 봐. 저는 요즘은 딱 읽었을 때도 또 이게 떠올랐어. 똑같이 우리 제이커브 현상에서 나왔던 얘기야. 얘 봐봐. 환율 상승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세요?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야? 물가에 대한 내용이지. 맞아요?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율이 오르고 난 다음에 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물건의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얘도요. 계속 좀 어떻게 돼.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상수지는 개선이 돼. 물가가 정확히 말하면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뺀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점차 개선돼서 흑자 쪽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야?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신축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는 경직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인데 반면에 환율은 어떻게 돼버려? 단기에서조차도 어떻다?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 이해되니? 이해가 되세요? 물가랑은 다르다고. 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만약에 바로 물건 가격 올려버리면은 니들 입장에서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물건 가격 오르면 안 사잖아. 그럼 뭐 하겠어? 대체품을 찾겠지. 안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뭘 초래해요? 오버슈팅을 초래합니다. 지금 이 얘기지. 되니? 그럼 잘 봐. 이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물가와 환율의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지. 이해되세요? 델타 물가 빼기 델타 환율이라고 하면 욕먹을려나? 델타 정도는 알잖아? 미분계수 했잖아요? x2 빼기 x1을 델타 x라고 하잖아? 델타 물가 빼기 델타 환율이 값이 너무 크다. 알았어. 씨발. 환율은 졸라 빨리 변해. 물가는 졸라 느릿느릿해.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니까 이 정도는 하자.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괴리가 뭐해진다? 커집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시겠지. 그게 오버슈팅을 초래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더디게 오르면서 얘는 급격하게 변화해버리니까 둘 다 급격하거나 아니면 둘 다 완만하게 정확히는 둘 다 완만하게 오르는 게 제일 좋지. 그래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거 아니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상승하고 지나치게 하락함으로써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로 인해 오버슈팅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 그렇겠죠, 당연히.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와, 선생님, 너무 지랄 맞고 너무 개빡셉니다. 이번 순위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오승걸 평가원장님의 마지막인데.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한다고? 그럼 진짜 역대급 불수능으로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안녕, 친구들. 나는 이제 갈게, 병신들 하면서 이제 던져놓고, 잘 뒤져라!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설마.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 투자 의미를 동원해봐도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설,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본대요. 선생님 이제 뭐 야매로 이것만 해도 지금 버거워 뒤질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또 뭐랍니까? 죽여주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서치의 용이함을 위해 너희들이 정 그렇게 힘들다면 그렇게 하렴. 힘들잖아 솔직히. 힘들잖아.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눠버렸어. 분수 그리지 말고 생각해봐. 또 습관성 분수 그리기 하지 마. 야, 자국 물가의 수준을 외국 물가의 수준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말은 곧 뭘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외국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두겠다는 얘기 아니니? 맞아요? 10분의 7, 10분의 2가 다 뭔데? 분모가 10이었을 때 분자가 얼마큼 변하나를 측정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외국 물가를 기준으로 자국 물가의 수준이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고 싶은 거지. 맞아? 이를 균형 환율로 본대. 가령 예시 나온다. 예시 보고서 더 이해하시면 돼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에는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대. 잘 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무엇이 많다란 얘기야? 통화, 즉 화폐량이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라는 얘기지. 맞아? 얘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힘든 건 알겠어? 힘든 건 알겠어? 나도 힘들어 이 새끼들아.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많다라는 얘기지.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졌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가 높아져 버린대? 물가도 높아져 버린대.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옛날에는 조금만 돈이 있어도 뭐든지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워낙에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통화 가치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란 얘기지. 헤이, 포켓몬빵이 옛날에는 존나 귀했어. 왜? 포켓몬 스티커를 만들고 있는 공급자가 삼립밖에 없고 샤니였나? 아무튼 그거 하나밖에 없고 포켓몬빵조차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맞아? 그런데 만약에 옛날처럼 허니버터칩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해서 라인을 막 6개, 7개 깔아. 왕창 만들어.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렸어. 그러면은 허니버터칩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허니버터칩의 가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야. 만약에 통화량이 많아서 통화가 떨어지면 물가가 높아져. 왜? 똑같은 짜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2,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얼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야? 4,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맞아? 왜? 시중에 뭐가 많아졌기 때문에. 화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환율도 상승을 해버려. 왜? 통화 가치가 뭐 해봤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해되니?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해해봐. 이해해봐. 언더스탠딩을 해봐. 언더스탠딩을 해봐. 잘 봐. 지금 여기 화폐가 있어요. 화폐량이 1만큼 있다라고 해볼게. 물가도 1이라고 해볼게요. 이해돼? 근데 내가 화폐량이 많아져 버렸어. 국내 유통되는 전체 통화량이 많아졌어요. 화폐량을 2로 올려볼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디로만 놓고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어디로만 놓고 보니? 장기로 놓고 보는 거죠? 긴 시간, 롱 피리오드로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화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물가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질 수밖에 없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화폐량,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라 해볼게. 여기를 10년 후라고 해볼게요. 10년 전에 화폐량이 1이었어. 10년 후에 화폐량은 얼마가 됐니? 2가 됐죠. 객관적 수치로만 놓고 보면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지. 2로 증가했지. 맞아? 왜? 아니야?
1에서 2로 증가했으니까 1만큼 증가한 거 아니에요? 나 순간 내가 잘못 계산했나? 이랬어. 내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도 1 빼기 2 빼기 1 정도는 할 줄 아는데. 물가도 1에서 2만큼 증가했지. 맞아?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와? 통화량을 뭘로 나눴대? 물가로 나눈 뭐? 실질 통화량이라고 나와 있지. 실질의 의미가 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질을 띠고 있는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나눠버리면 뭐가 돼? 1 되죠. 그럼 비교해봐. 얼마 돼? 1이지.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몇이다? 1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 짜장면이 600원이고 버스 요금이 뭐 150원이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그때가 살기 좋았지 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생각해봐. 당시에는 회사원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이해돼? 그러면은 따지고 놓고 보면은 화폐량이 많아지고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만큼 뭐해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지. 맞아? 근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좀 미쳐 날뛰긴 해요. 임금은 이렇게 오르는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오버슈팅? 감당이 안 돼.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얘기하고자면 이거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물가도 높아져. 물가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장기의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이렇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뭐가 올라져?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화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뭐였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잘 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 어디 물가 수준으로?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눠버렸다고.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눠버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물가의 수준을 어느 나라와 비교하겠다. 외국의 물가랑 비교하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균형 환율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이러니 균형 환율. 그럼 너네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그럼 구매력 평가설이랑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거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얘기는 할 수 있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뭔데?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내가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환율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국 통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어디까지 지금 확장해 나가는 거야? 외국의, 타국의 것도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외 간의 교역까지 좀 신경 쓰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졸라 높아졌어. 물가가 개 높아진 거예요. 근데 외국 물가는 그에 비해 낮아. 그럼 얘기해봐. 이 말은 뭐야? 외국 물가가 졸라 크고 우리 물가가 작아. 이거랑 우리 물가가 졸라 크고 외국 물가가 낮아. 이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그냥 느낌상 생각해봐.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고 외국 물가가 싸?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니? 베트남 생각해봐. 우리나라 물가 vs 베트남 물가 비교해봐. 어디가 더 싸? 여기가 졸라 싸죠. 여기가 개 싸지. 근데 우리나라 물가 vs 미국 물가. 미국이 졸라 비싸지. 맞아? 그러려면은 얘네 둘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는 견적이 나오시죠. 이해돼? 그 밸런스가 딱 맞는 게 서로 구매력이 어떻다고 얘기할래?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물가가 더 커버리면 베트남에 비해서 구매력이 더 어떻다?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눈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도 우리나라 여행을 못 와, 현실적으로. 왜냐면 베트남의 평균 직장인 월급이 우리나라 1980년대랑 비슷하거든. 한 30, 40만 원 하거든. 그러려면은 비행기 값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숙소비까지 다 포함하려면은 그분들은 거의 1년 내내 통저축을 해야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 1년 내내 아마 이제 하셔야 될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갖고 왔는데 이것도 우리 했었어요. 끝이 없다, 그쵸? 끝이 없다. 버겁지? 그지 같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견적 나오네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이런 것들 건드리는 거야.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을 시키고 매수해서 하락시키고 매도해서 상승시켜. 매수하면 어떻게 돼? 채권을 매수하면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불하게 되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질 거고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돈을 받아가 버리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돼? 돈이 부족해지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승률이 오르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치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던 내용이야. 잘 봐. 그럼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많아. 돈이 귀해 아니면은 뭐 널린 게 돈이야? 널린 게 돈이죠. 그러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하락할 수밖에 없지. 당연해 얘들아. 얘들아 당연하다니까. 당연하다니까. 돈이 많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본 건 뭐야? 장기일까 단기일까? 초단기야. 초단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낮춰야 돼.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높여야 돼. 얘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뭐야? 장기. 긴 시간 동안 봐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선생님, 죽여주세요. 지문이 끝이 안 나요. 죽여주세요. 나도 힘들어, 이 씨발. 나도 힘들어. 괜찮아, 얘들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제 앞으로 남은 거 내내 이런 질문만 할 건데. 앞으로 내내 남은 질문 이런 질문만 할 건데. 문학할 때가 좋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문학할 때가 아이고 선녀였구나 씨부랄 이러겠지. 이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거 다 빡빡해. 뚝배기 깨지는 느낌 들 거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커리큘럼은 문학만 해요. 이제 싱글벙글해지지 않니?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문학만 한다니까. 근데 이제 또 문학도 이제 문학한다고 이제 싱글벙글 해가지고 씨발 널널하겠거니 하고서 왔는데 또 막 대가리 깨져. 씨발 개 어려워 하면서 막 이제 소설 개 어려워 이러고 막 시 읽을 땐 행복할 거야. 상대적으로 짧다고 느껴져서. 근데 너네 재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이즈물 논합 나오는 순간 이제 멘탈 나올걸?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잊지 아니하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병이고 뭐 기대도 좋아. 보시죠. 그런데 빠뜨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뭐가 일어난대요? 오버슈팅이 일어난대. 아까 전에 우리 구매력 평가설은 뭐였니? 어차피 나눠봐야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돼? 똑같아진다 했었지? 장기적으로 가면은 실질 통화량은 똑같아. 근데 얘는 어디가 장기였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얘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 이유가 뭐 때문인데? 물가의 뭐 때문에?
경직성 때문이라니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제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괴리가 발생해서 이러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고. 가령 예시 나온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여기 뭐라 나오니? 실질 통화량은 뭐 된대요? 증가한대요. 잘 봐. Hey, stop it. 삐삐, stop it. 단기적으로 봐봐. 지금 이거 어떤 경우예요? 이거 어떤 경우니 지금? 화폐량 지금 어떻게 됐어? 국내 통화량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잘 보세요. 화폐량은 몇이 됐어? 똑같이. 화폐량 몇? 2 된 거지. 근데 잘 봐. 문제가 뭐야? 물가가 뭐가 돼요? 경직적이래. 그럼 이 말은 물가가 변했다야, 안 변했다야? 안 변했다지. 그럼 여전히 물가 몇이에요? 1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실질 통화량 계산해봐. 2 나누기 1이니까 몇? 2. 같지가 않네. 다르네. 얘는 실질 통화량이 2야. 얘는 2라고. 되세요? 여기까지 돼. 이거까지 되셔야 돼. 이거까지 안 된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하고 있어. 자, 분수교실. 머리 아파, 갑자기.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뭐예요? 하락해. 우리 금리 얘기했다. 금리는 뭐였어? 무조건 이자율. 금리 닥치고 그냥 이자율. 이게 왜 하락하는데?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율은 떨어진다고.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잘 봐. 잘 따져. 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세요? 이유가 뭔데?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그만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가 맡긴 돈을 불려서 정확히는 가지고 있는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을게.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너가 준 돈에 상응하는 쩐을 줄게 하면서 하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 지금? 떨어졌지. 그럼 어차피 돈 많아. 어차피 돈 많다고. 은행 입장에서도 네가 나한테 돈을 주든 뭘 하든 난 어차피 돈이 많은데 뭔 상관이고 알바노.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왜? 돈이 너도 나도 저 새끼 옆에 있는 새끼 다 어떻게 되니까? 전부 다 돈이 어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니까. 생각해봐. 비트코인으로 생각해봐. 너네가 비트코인을 안 해봤겠지만 비트코인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 지금이니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좋겠다. 팔아. 안 돼. 지금이니 늘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늘 그래오는 거 아니야?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에브리바디 올 투게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주식, 비트코인 다 그런 거잖아. 잘 봐. 그렇게 하락으로 이어져서요.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왜 빠져나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시던 외국인 분들이 돈을 다 어떻게 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럼 왜 빼요, 선생님? 어차피 뭐 다시 정상화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뭐라 나와요? 단기성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성 투자를 하죠. 해외 투자를. 나도 이제 ETF라는 걸 하는데 내 친구 이제 테슬라를 거의 테슬라 대주주가 되기 일보 직전이야. 테슬라만 거의 꾸역꾸역 사요. 그냥 꾸역꾸역 삽니다. 그냥 테슬라를 거의 그냥 밥처먹듯이 사요. 테슬라 하면서 막 거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구원할지니 뭐 거의 그런 이제 머스크 광신도인데 얘는 장투죠. 장기 투자. 저도 장투고요. 근데 우리 큰 손 외국인 형님들은 한국 같은 찌바리 나라에 대해서는 단타로 합니다. 단타로. 뽑아먹고 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가뜩이나 짜바리 나라인데 이자율도 낮네.
내가 큰 손이어봤자 뭐하노? 딴 데 가서 돈 더 굴리면 되는데 돈 다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들아, 나도 힘들어. 이 과정에서요,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 자국 통화의 가치는 왜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할까요? 우리 얘기했었어. 이거 봐봐.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외국인 애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돈을 일시에 다 뽑아가 버린다고. 일시에 다 뽑아가 버려. 그러면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무슨 판단이 들겠어요? 갑자기 저기 있었던 한국에 있는 돈을 일시에 다 빼버렸다고. 그러면 외국 애들 입장에서 뭐라 판단하겠어? 저 새끼들 왜 갑자기 한국에 있는 돈 왜 다 빼지? 한국 문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그래서 뭐 해버리는 거야? 상승해버리는 거야. 돈을 빼버렸다는 얘기가 곧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잘 봐. 돈을 빼버리면서 너네 이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할 때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는 것들 본 적 있니? 코스닥, 코스피 막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폭락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을 때 폭락해요? 개박살났을 때 떨어지지 않아?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덩달아서 환율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되면서 추가적인 뭐가? 환율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럼 잘 봐. 통화량이 증가됐죠? 신축적인 경우에 어떻게 돼?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일어나는 환율 상승.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나오네,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환율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 이건 어쨌거나 패시브야. 그런데 그렇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외국 애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네. 이자율이 바닥이네. 하면서 돈을 빼버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난다? 환율 상승이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지. 되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환율이 지금 이빠이로 올라간 거 아니야? 환율이 지금 이빠이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 잘 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화폐량이 증가했죠. 일단 화폐량 늘었지. 근데 물가는 지금 어때? 그대로죠. 그대로지. 그럼 이렇게 그대로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원인이래. 결과가 뭐야? 첫 번째, 환율 어떻게 돼요? 환율이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 계속. 이빠이 올라가는. 이봐. 죽다, 씨. 졸라 아파. 개빡치네.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외국 애들이 여기에선 더 이상 이득 못 보게 돼서 돈 빼버렸고, 그래서 환율이 증가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장기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물가와 여기 있는 환율 간의 차이가 너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버린 거지. 그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신속하게 바로 어디로 튀어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아. 물가를 몇을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2로 올려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근데 만약에 물가가 1에서 2로 즉각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하고 더 어떻게 되겠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 바로바로 돌아가주는 게 좋다 이 얘기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결국 상승해서 실질 통화량이 다시 뭘로 돌아오고 원래였던 1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된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서를 기초한 환율로 수렴돼. 이걸로 수렴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Understand? You understand? 아직도야, 아직도. 아직도 남았다고. 너네가 이거를 2018학년도 수능에 우리 니들의 선배님들, 나의 후배들이 풀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은 이거 안 바뀌구나. 내 동생은 우리 그 마지막 지문에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지문. 19학년도 수능. 19 수능 봤어. 그때 걔가 국어가 4등급이 나왔거든요. 아니야, 국어가 4등급이 아니었나? 재수할 때 몰라, 아무튼, 씨. 아휴. 해볼까?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 이런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제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 또 나온다. 이거 얘기하려고 첫 번째 문제 강제성 깔아놓은 거예요. 강제성이 뭐였어?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강제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게 낮다란 얘기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잘 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뭐한다? 축소한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 경제라고 얘기하죠. 급격히 위축되는 걸 방지하려고 한대.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 수출입 기업에 대한 보험을 제입하고요.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빨리 읽었을까요? 그냥 수업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저는 속도를 낼 거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앞에서 했던 얘기 그냥 뭐예요? 반복 아니야? 속도 내야지. 그리고 이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공개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한다고? 미쳤어요? 가격 규제를 축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세금을 조절해? 어떻게 조절하는데? 보험, 보험. 이걸로 말장난 치면 어떡하지? 그냥 막 딱 보니까 어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끝지문 아니야 끝에? 끝에서 뭘 또 한다고? 물론 할 수 있지. 근데 너희들아 그나마 좀 힘을 주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살짝 좀 힘을 줬으면 좋았겠지. 왜? 미세조정 정책수단이 뭐 돼 있어? 네모칸 쳐져 있잖아. 이러한 정책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직접성이 뭐였는데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뭐하는? 개입하는.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선은 인정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로부터 이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럼 이 수단이 뭔데?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책 수단이지. 그럼 이러한 정책 수단에 뭐가 있는 건데? 보험도 있고 지급 보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수 안정을 위해서 뭐 세금 보조 이런 것도 해주고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쫌쫌따리로 해준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만약에 미세조정 정책수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서치해서 풀어보시면은 문제 없을 거야. 가보시죠. 41번. 잘 봐.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문제만 풀면 돼. 이거 문학이랑 달라서 어차피 그냥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잖아. 따가씨. 찍혔어. 쎄마. 찍혔어. 집 가서 후시디 말라야겠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가 됩니다. 잘 보세요. 통화량 증가했죠? 통화량 증가했습니다.
이자율 낮아져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장기적이다 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괴리로 인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했었지.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니? 장기적으로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잘 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장기의 경우입니다.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어폐가 있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요거를 스마트하게 뚫어내시면은 올해 수능 잘 볼걸? 아 진짜 개따갑네 이거. 왜 이러냐. 헤이 봐봐. 나만 봐.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았죠. 이건 팩트야. 왜? 화폐량이 증감에 따라 모두 오르니까. 뭐가? 물가도 똑같이 오르니까 실질 통화량은 세임. 맞아? 근데 뭐가 달라요? 환율이 변함이 없나? 환율이 변함이 없나?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따라 환율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지문 띄워가. 보여줄게. 지문 띄워가. 지문 띄워가시면은 거기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요. 어디 갔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봐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보이니? 장기의 환율 뭐 된다? 상승한다 보이시죠? 맞니?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야? 1번이신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뛰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문제 없는 문제였어. 2번.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신축적인 얘기는 바로바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버슈팅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 덜 발생하겠지. 그래서 국내 시장 금리 하락의 폭이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이에요. 물가가 안 변해서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잘 봐. 환율의 조정 속도가 무엇보다 빠르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빨라. 물가는 계속 안 변하는데 뭐만 올라? 환율만 올라. 그래서 오버슈팅 발생하는 거지. 괴리 때문에.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이미 발생했어요. 이미 발생했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야? 돈을 바로 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오버슈팅은 어떻게 되겠어? 커버리겠지. 괴리가 커지니까. 5번. 물가 경직성이 커요. 언제? 환율의 오버슈팅이 이미 터진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바뀌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돼 걸리는 기간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오래 걸리겠지. 안 바뀌니까. 이해돼? 답은 그래서 1번 되시겠지. 42번 가보죠. 얘는 쉬웠어요. 얘는 쉬워. 이건 쉬워. 이건 그냥 만약에 너네가 이거 42번 푸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다시 지문 띄워가서 보시면 돼. 지문 다시 띄워서 보시면 돼. 얼마 안 걸려. 얼마 안 걸려. 이거 시간 아까워하지 마. 이거 머리로 기억해가지고 푼다. 그 미친놈이에요. 저도 이거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띄워가서 봤거든? 형 가져가봐. 다자녀 출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불법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강제성이 뭐였는데? 띄워가봐.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라며. 유해식품 규제가 강제성이 높다며. 그럼 강제성 높은 건 당연히 왼쪽보다 어디가 더 높아야 돼요?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더 높은 거잖아요. 2번.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뭐였는데? 예산 수립에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도잖아. 맞아? 근데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건 가시성이 높은 게 아니라 뭐겠어요? 낮은 거지. 거기 예시도 나와 있죠. 문화재를 발견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지. 이제 아니죠. 이젠 강제성 안 봐도 돼. 이게 더 어때? 금지시키는 거니까 더 어때요? 높은 거지. 맞아? 4번.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을 수행하는 직접성. 잘 봐. 직접성은 뭐였는데? 정부가 직접 뭐 하는 거? 개입하는 거. 근데 이거를 민간업체에 맡긴다고? 직접성이 높다고? 아니지. 낮은 거지. 5번. 자동성. 자동성 뭔데? 확인해봐. 관련 기구를 더 만들지 않고 다른 기구가 짬 때려서 하는 거였죠. 여기 봐.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상수원보를 감독하는 가능성이 당연히 어때요? 높죠. 얘 뭐라니까? 신설하는 거잖아.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어떻게 했어? 높겠지. 이래.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되시겠지. 문제 없으시죠? 가보시죠. 아휴. 뭔 놈의 보기가 거의 한 문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성기석 평가원자님이 이때 당시에 약간 화가 많으셨나?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가봐.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 여기 뭐라 나와있어? 불안하죠?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대. 자 봐, 헤이. A국의 뭐가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A국에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B국 거를 사려고 한다, 이 얘기지. 맞아?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다 어디로 가요? B국으로 유출될 때, 잘 봐. 이거 아까 우리 했었지. 단기간에 갑자기 빠져나가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자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봐야겠네. A국은 화폐량, 통화량이 늘어났고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전부 다 B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 돈을 빼버렸다 이 얘기지.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한 번 더.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대. 잘 봐, 또 나오지. 통화량이 또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통화량, 화폐량 증가했지. 그럼 B국도 어떻게 되겠어? 같이? 떨어지겠죠? 이자율 다시 떨어지고 다시 환율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A국이랑 B국이랑 비교했을 때 A국이 확 올랐다가 B국도 다시 어떻게 되고 올라가니까 서로 어떻게 돼?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어? 그래서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도 있다. 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내 거를 똑같은 가격에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사던 걸 이제 2,000원 주고 사니까 그만큼 내가 벌어들인 돈은 더 어떻게 했어? 많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렴되도록 한다. 정부 개입을 최대한 뭐 하는 거야? 배제하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좀만 참아. 눈가리 힘 좀 줘. 씨부랄.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미 발생했습니다. 오버슈팅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폐량은 늘어났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환율은 오르고 저기 통화량 늘어나고 이자율 줄어들고 환율 올랐다. 이 얘기.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해요.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국의 통화량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지. 밸런스 맞춰지죠?
그러면은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밸런스가 맞춰져 버리니까. 이해되세요? 2번. 환율이 오버슈팅 발생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따른 불안 심리. 예스. 불안한 걸 견딜 수 없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3번. 환율이 오버슈팅 발생했어요. 시장의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 균형 환율 수준으로 갈 수 있지.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동반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되고요.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내수를 뭐 할 수 있어? 위축시킬 수 있다. 이건 본문에 나와 있었지. 답은 그래서 1번. 44번이 좀 지랄 맞아요. 졸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기억은 제가 이걸 안 써놨네요. 기억은 실질 통화량이고요. 기억은 실질 통화량. 그 다음에 니은은 시장금리. 그 다음에 디귿이 환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럼 잘 봐. 지금 A랑 B랑 C를 딱 놓고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니? A만 유난히 좀 어떤 것 같아? 떨어졌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맞아. A만 좀 떨어졌다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은 여기는 실질 통화량, 시장금리, 환율 중에 떨어진 건 어디에 들어갈까? 일단 봐봐.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뭐해서 증가해서 뭐했대요? 유지됐대요. 그럼 증가해서 유지됐다는 얘기는 화폐량, 통화량이 올라갔고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은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시장금리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가 시장금리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니은이 되는 거야. 됐니?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니까 T 시점으로 해서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기준선에 거의 안 닿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C는 어때? 똑같이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완전히 지금 어떠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맞닿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어. 환율은 최종적으로 균형 환율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 원래 상태와 거의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지. 그러면 C에 들어갈 게 뭐라는 거야? C에 들어갈 게 뭐라는 거야? 실질 통화량이 된다 이 얘기지. 이해돼? 얘가 뭐야? 실질 통화량. 나누면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얘는 뭐였고? 2 나누기 1, 얘는 2 나누기 2.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거의 똑같이 된다 이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기억이 되시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환율이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되니? 그래서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C, A, B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되시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얘는 주관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비벼서 풀면 좆돼. 비벼서 풀면 좆돼. 근데 확실하게 너네가 만약에 지문 이해를 했으면은 최소한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거고 고민했다면 2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고민했을 텐데 실질 통화량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은 둘 중에 뭐가 뭔지를 몰라서 아마 틀렸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어디 선에 완전히 똑같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가 실질 통화량, 얘가 환율이다 이런 거. 이 정도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45번.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때 당시 평가원장이 미친 것 같아요. 이걸 6문제를 냈어요. 미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6문제 낼 생각하냐?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퇴했지. 사퇴를 했나? 요새 사과만 하셨나? 아무튼 기억도 안 나. 확실한 거는 식권기도 끝나고 아마 사퇴하셨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그래야죠. 뭐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쫌쫌따리로 도와주는 것들.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해주고요. 요거. 헤이.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면 안 돼요.
쫌쫌따리가 아니야. 얘네는 존나 과격해. 지금 통제를 왜 해? 미쳤어요? 지급 보증 제공하고 정보 제공. 답 그래서 3번이지. 선명하죠, 얘는 답이. 46번은 답은 2번이죠. 틀렸으면 뛰어내리고. 없지? 뛰어내려야 되는 사람? 피플스 프라자 5층에서 뛰어내려야 사람 없지? 수고하셨어요. 야, 근데 문제는 어때? 문제가 막 괴랄하거나 하진 않죠. 느낌이 와? 그러니까 문제가 막 쓰이바 괴랄하진 않잖아. 아니야? 문제도 괴랄해? 그럼 할 말이 없고. 문제는 괜찮아. 근데 너네가 문제를 보고 헉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문이 일단 머리에 없어. 지문이 일단 머릿속에 없다니까? 텅 상태야. 지금 약간 텅 상태라니까? 휴지통 비워지는 상태라니까? 깡깡깡깡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비벼. 막 존나 비벼. 무조건 지문 이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한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 지금 우리 했던 것도 베이스 캠프 때 했던 거 한 거야. 베이스 캠프 때 지금 못 믿겠다. 가서 보라고. 적용하기 8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용하기 8번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 확인을 해보시고,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왜 내가 그 지문을 베이스 캠프에다가 집어넣어 놨는지를 이해가 이제 좀 되니? 그 내용 안 했으면은 요 내용 몰라. 이해돼? 제발 열심히 좀 하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열심히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할 날도 안 남았어. 이제 90일? 곧 있으면 또 80일이고, 또 지나면 70일, 또 지나면 60일, 또 지나면 50일, 또 지나면 40일, 또 지나면 30일, D-30, D-20, 10, 9, 8, 7, 6, 5, 4, 3, 2, 1, D-Day. 곧이야, 곧. 뭐,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들 알아서 잘 감상들 하시고, 속절없는 시간에 그냥 약간 서핑하듯이 타고 갈지, 아니면은 붙들어 잡고 울고 불고 할든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지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용하기 10번이랑 아마 11번 정도를 할 거예요. 10번은 그러니까 적용하기 10은 막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막 그러진 않아.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한 정의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되게 49번 문제가 아플 거야. 머리가 아플 거야.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보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적용하기 10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하기 10번도 이제 막 53번, 52번, 53번 보니까 막 억소리 나오지?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